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통일의 눈으로 땡땡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인데요. 부제목은 나의 통일 감성 여행 답사기입니다.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조금 제가 제목을 차용했는데요. 나의 통일 감성 여행 답사기라는 부제목을 달고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또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썼고, 또 이어서 통일의 눈으로 봉화를 다시 보다, 또 통일의 눈으로 춘천 그리고 병영도까지 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편도 제가 썼는데요. 통일의 눈으로 교토를 다시 보다, 그리고 통일의 눈으로 몽골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통일의 눈으로 그 지역을 재해석하고 또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씌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은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제가 서울 전체를 다루지 않고 정동과 강화문만 따로 만들어서 책을 냈고요.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라는 책은 전병길 국장과 공조로 쓴 책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로 가기 전에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가시면 주로 어떤 장소를 방문하십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니까 제주에만 가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제주에 있죠. 그런데 과연 제주를 통일의 눈으로 보면 어떤 장소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큰엉 해안 산책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냥 바닷가에 나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산책로입니다. 큰엉 해안 산책로라고 되어 있죠. 큰 바위가 계곡처럼 옆에 있고 그걸 따라서 가는 해안 산책로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무언가 보입니다. 제가 강조를 해둔 건데 뭐처럼 보이십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 번 더 지도처럼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지도처럼 보이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산책을 하는 코스지만 저렇게 한반도 지도 모양의 조경이 예쁘게 또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빨간색과 파란색 리본인데 저거는 보통 올레길을 상징하는 그런 리본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마치 남북한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북한을 빨간색, 또 남한을 파란색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리본이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이 통일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한반도의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에 휴전선과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 남북한을 상징하는 이 리본이 묶어져 있죠. 이건 제가 그렇게 묶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묶어 놓고 간 것을 제가 그렇게 의미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큰엉 해안 산책로는 그 장소가 특별하게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든지 또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산책을 가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통일의 렌즈를 끼고 다시 보고 재해석한다라는 거죠. 자, 제주도는 그렇게 한 군데를 제가 살펴봤고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 우리가 서울로 올라오기 과정에서 제주도 갔고 부산 한번 가보죠.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부산은 1023일 동안 임시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1023일간 수도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부산이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임시정부 청사와 거기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가 바로 부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청사와
또 건물이 남아 있어서 지금은 전시관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감천문화마을인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보면 국내 관광객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에서 여러 국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과연 이 도시개발을 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돌아갑니다. 뭐 그 외에 일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바로 층계처럼 되어 있죠. 이게 6.25 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옵니다. 피난을 와서 살 집이 없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층계처럼 계속 집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도록 층계로 그렇게 집이 생성이 된 거죠. 그 집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지금 주민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문화를 입혀서 감천 문화마을이 된 거죠. 6.25 전쟁의 당시 그 피난을 왔던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전쟁의 역사와 흔적들이 지금의 문화와 결합되어서 어떻게 새로운 컨텐츠로 또 나올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이죠. 자, 몽골로 가볼까요? 국내 제가 제주도와 또 부산을 소개해드렸고 그 외에도 춘천, 또 백령도, 경북 봉화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를 한번 가보면요. 제가 몽골에서 본 북한인데 몽골 통일의 눈으로 몽골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진에서 겨울에 제가 촬영을 한 건데 몽골은 뭐 광활한 초원이 있으니까 봄이나 가을 또 여름에 가면 참 좋은데 겨울도 또 남다른 멋이 있습니다. 지금 큰 바위가 있죠. 그 밑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자동차입니다. 점같이 보이는 거. 찾으셨습니까? 큰 바위가 지금 사진 왼쪽에 있고 그 옆에 게르가 있죠. 그런데 이 큰 바위를 자세히 보면 거북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거북바위라고 부르고 이 장소가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입니다. 몽골을 가는 관광객들은 반드시 이 테를지 국립공원에 거북바위를 갑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든 아니면 패키지 관광을 가든 뭐 패키지 관광 말할 것 없고요. 반드시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장소에서 지금 저렇게 거북바위를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찍는 그 사진 스팟 장소가 아니고 나만의 시각으로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모든 관광객들이, 몽골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금 이 장소에서 이 거북바위를 사진을 찍는데 저는 반대편에서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아니고 거북바위의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한반도 지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되어 있는. 이게 이 바위와 이 바위는 같은 바위입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장소가 아니라 바위의 뒤편에 가서 찍어보면 저렇게 제 눈에는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바위를 이제 한반도 바위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몽골에 제가 이렇게 같이 관광을 가면 꼭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렌즈에 통이라는 단어, 통이라는 렌즈를 하나 더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상에서 찾는 통일의 시선인데 우리가 왜 이런 통일의 렌즈를 끼고 봐야 되는가 한번 보죠. 통일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는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 어디 기관에 방문을 했는데 이런 선전표가 붙어 있었죠.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뭐 통일이 되면 총 인구가 늘어나고 뭐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또 당연히 이 경제적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통일의 이유가 꼭 경제적 가치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런 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 얘기를 하죠. 뭐 통일이 되면 3,200조에서 1경 1,7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뭐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또 남한의 기술이 합쳐져서 우리가 아주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갖습니다. 왜 꼭 지하자원을 캐는 게 통일의 이유여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함께 어떤 단체에서 이 장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선전판이 새겨져 있는 그 장소에 갔는데 같이 간 분들 중에는 탈북민도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 선전판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가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앞선 선진 기술이 합쳐져서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여행을 온 일행 중에는 탈북민도 함께 있습니다. 그 탈북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라고 표현하는 그 노동력은 바로 두고 온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북한과 이 통일 문제를 돈과 또는 경제 이런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산을 출발한 기차가 서울과 평양을 지나서 유라시아까지 간다는 꿈을 우리가 꾸고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경북도 온성과 양강도 해산에 사는 사람들이 부산과 제주도에 여행 가는 꿈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라시아까지 가는 기차에 남한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고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타서 유럽까지 가는 꿈을 꾸는 그런 통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바라보는 일상의 통일을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평양 가서 냉면 먹고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고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또 북한의 지하자원 캐고 이런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북한에도 바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함께 공감하고 또 전하려면 우리의 렌즈를 통일한 렌즈로 하나를 끼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를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우리나라 지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겠습니까? 네. 손으로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도.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혹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반만 그리신 분 계십니까? 북한은 없고 남한만 있는. 간혹 제가 학교에 가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하다 보면 우리나라 지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이 통일에 무관심해서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른들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찍은 이 사진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7번 국도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 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7번 국도 어디냐면 부산을 출발해서 포항, 영덕, 울진, 강릉, 속초, 주문진 지나서 강원도 고성까지 이르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서 가는 가장 멋진고 예쁜 도로가 바로 7번 국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7번 국도 종점이 어딜까요? 부산을 시작으로 출발한 이 7번 국도의 종점은 많은 분들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고성에서 길이 끊겼으니까 강원도 고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7번 국도의 종점은 바로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한반도 제일 북단인 온성까지 이르는 그 도로에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반만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통일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상의 공간들을 그렇게 통일로 보지 못했다라는 반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라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서울 정동과 강화문의 지도입니다. 네, 서울은 워낙 다양한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동과 강화문만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뭐 동아약품도 보이고 또 배제학당도 보이고 뭐 서울시의회 청사도 있고 또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회 성당도 보이고 뭐 구세군 정동 1928이라는 건물도 보입니다. 또 중명전 우리가 잘 아는 덕수궁도 보이고 뭐 이하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게 정동과 강화문에 있는 주요한 장소들입니다. 이 장소들을 우리가 통일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관심을 뒀던 것은 바로 광화문에 있는 도로 원표입니다.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도로 원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 원표는 워싱턴 백악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제로 마일스톤이라는 곳이고, 프랑스의 도로 원표는 노트담 성당 앞에 설치된 제로 포인트라는 곳입니다. 북한은 이 도로 원표를 나랏길 시작점이라고 부르고, 그 위치가 평양 김일성 광장 주석단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도로 원표가 바로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원표에 보시면 지금 65개 각 지역의 도시들을 거리가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당연히 해외도 있겠죠. 지금 보시면 베이징도 나와 있고 또 앙카라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뒀던 지역은 바로 온성입니다. 650km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함경북도 온성이 7번 국도의 종점입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동해안 라인을 쭉 따라 올라가서 함경북도 온성까지 이르는 그 도로를 타고 가는 꿈을 꾸는 게 저는 통일이라고 보는데, 바로 광화문 도로 원표에도 온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650km. 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7번 국도를 타고 동해안을 따라서 가든, 아니면 지금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통일이 되었을 때 650km 따라서 온성까지 가는 꿈을 우리가 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광화문의 도로 원표입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서면 청와대가 앞에 보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옵니다.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냥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거나 비석과 같은 돌이 도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바로 한국에서 처음 이제 도로가 시작되는 원표이고, 여기서부터 도로와 이 거리가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서면 늘 가슴이 뜁니다. 평양까지, 함경북도 온성까지 이르는 그 시작점이 여기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는 거죠. 광화문, 이 도로 원표에 서서 사방으로 바라보면 바로 인천 서구 쪽으로는 정서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정동진이라는 도시가 있죠. 강릉시에 있는데 그 정동진이 바로 오른쪽 동쪽의 정동쪽이고, 그 다음에 전남 장흥이 정남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북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정북진이 중강진입니다. 자강도 자성군에 있는 중강진인데요. 바로 이 서울 광화문을 기점으로 중강진, 그리고 정남진, 정동진, 정서진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직접 북중국경에서 촬영을 한 중강진의 모습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춥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중강진인데, 그 중강진의 겨울을 제가 카메라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 우리가 바로 가장 북쪽에 있는 저 중강진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이 통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바로 중강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꿔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곳에는 정동인데 정동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정동 제1교회라는 이름인데 제가 이렇게 건물의 모습들을 담을 수가 있었죠. 여기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개신교를 통해서 굉장히 근대화 되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교회가 바로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고, 당신 조선이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베델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고 정동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1897년 10월에 이 고딕동의 붉은 벽돌 건축물이 완성이 됐고요. 이 정동교회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옆에 당시에 선교사들이 세웠던 배제학당이나 이어학당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정동교회의 교인이 되었었고,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서재필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또 유관순, 윤치호 등
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족 지성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당시의 근대화와 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정동교회에 나왔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독립운동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또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의미 있는 게 여러분들 손정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15년에서 18년까지 이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지만 당시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니면서 그 독립운동과 선교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 바로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이 누구냐면 1945년 11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을 창설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해에 있는 해군 기지에 가면 이 손원일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군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월급과 그 당시 군인분들의 아내분들이 삭바느질을 해서 모은 성금으로 1945년도에 전투함 한 척을 미국 하와이에 가서 구입해 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입니다. 바로 백두산함인데 그 전투함이 6.25 전쟁 당시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바로 대한해협을 사수를 한 거죠. 그 배가 지금은 당연히 이제 퇴역을 했지만 그때 배의 일부 이 돛이 지금 진해 해군 기지에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 자체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고 그 교회에 시무했던 손정도 목사, 독립운동까지 했던 목사님의 그 아들인 손원일 제독이 대한민국의 해군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까지 바로 이 교회에 묻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소로 여러분들 혹시 가스활명수 잘 아십니까? 제가 이건 특정한 제품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활명수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이제 회사에서 이제 활명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 동화약품에서 나왔던 가스 활명수라는 제품입니다. 이 동화약품 언제 세워졌냐면 바로 1897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활명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소비자의 99.8%가 활명수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간 1억 병이 생산되고 액체 이 소화제 시장 점유율로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이자 또 가장 역사가 긴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업이 바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점이었다는 겁니다. 1897년에 이 동화약품이 세워지고 나서 그 건물에서 바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의 장소가 됐고 활명수를 판매한 돈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동화약품의 이 건물이 지금도 정동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왔던 어떤 제품의 또는 기업의 역사 가운데 독립운동과 또 그런 이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다라는 게 이 동화약품의 하나의 의미일 것 같고요. 다음 장소로 우리가 중명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덕숭에 가시면 이 중명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는 여기 반드시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건축학도도 와서 이 건물들을 보면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장소가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조약의 체결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곳이 바로 중명전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의 아픔이 서린 곳이 이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던 곳도 바로 이 장소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분이 헤이그 밀사로 파견이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중명전인데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 장소에 가서 아주 감동 깊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역사적인 흔적들, 태극기와 이런 친필 문서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라는 건데, 통일의 그날,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때 그곳에서 무엇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우리는 지금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나라에 이른 소름을 안고 헤이그 밀서로 파견되었던 당시에 저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 한 목숨과 또 자신의 삶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친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분단된 조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겠죠. 그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우리의 시각으로 늘 바라보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바로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장소로 구조선총독부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화문에 가면 이 조선총독부는 없어졌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건물이죠. 그때 당시에 구조선총독부였고 중앙청으로 활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걸 보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강화문과 청와대 그 사이에 있었던 바로 중앙청입니다. 근데 이 중앙청 자리가 지금은 당연히 가면 없지만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우표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앙청 건물 어떤 곳이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로 사용이 됐던 거고 또 서울이 탈환되거나 6.25 전쟁 당시에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하는 시기에는 이 중앙청을 두고 전쟁을 벌였던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6.25 전쟁이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북한의 군이 이 중앙청에다가 인공기를 꽂죠. 그리고 북한이 발행했던 그 기념 우표에 보면 서울 해방 기념 우표라는 것도 발행을 합니다. 전쟁 중에 발행을 합니다. 1950년 7월 10일 날 이 우표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만큼 북한에서 이 전쟁 당시에 중앙청을 함락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했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또 이 중앙청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9월 28일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수도 탈환 기념으로 15주년 기념으로 우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의 우표에서 보여지는 이 중앙청 건물이 어떻게 보면 분단의 가장 아픈 상흔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건물 자체가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에 조선 총독부로 사용이 되었고 또 남북한이 서로 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그 전쟁 중에는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장소로 상징적인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앙청이 있던 장소가 지금은 물론 다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봉학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서울역에 가실 일 있으면 서울역에서 길을 건너면 이 연세의료원이 있는데 바로 앞에 현봉학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세브란스학 전문학교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이 현봉학 동상이 세워져 있죠. 현봉학 어떤 인물일까? 여러분들 아마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흥남철수를 했죠. 북한의 그 공산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흥남 지역에, 함흥 지역에 있었던 많은 피난민들이 거제와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족 상전의 비극 속에서 피난민 9만 2천 명 이상, 약 10만 명까지 보는데 9만 2천 명 이상을 구한 바로 크리스마스 기적의 주역이 이 현봉학 박사입니다. 이 현봉학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당시는 세브란스 이전이죠. 지금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미국의 임상병약을 전공한 후로 모교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6.25 전쟁 당시에 통역장교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흥남철수를 할 때 미 10군단장 아몬드 소장은 이 현 박사와 포니 대령의 설득으로 인해서 당시에
군수물자를 배에서 다 내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배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군수물자를 실었는데 바로 이 현봉학 박사의 설득을 받고 함장은 결정을 합니다. 모든 군수품을 내리고 사람들을 태워라. 그래서 1950년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현봉학 박사의 동상이 지금 서울역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상을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게 관심 있게 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동상이 하나 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봉학 박사의 그 설득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애정과 또 전쟁 당시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하는 그 인류애가 바로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은 통일로 1이라는 주소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옛 서울역사죠. 물론 지금 그 옆에는 서울역이 아주 멋진 건물로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예전 서울역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서울, 부산을 일주일에 여러 번 오가면서 서울역은 너무너무 많이 갔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박물관에는 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 시간에 맞춰서 다니다 보니까 박물관까지 갈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라는 이 주제를 갖고 박물관에 가니까요. 거기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이런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역 당시에 6.25 전쟁 때 서로 총탄이 오갔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때 총탄에 훼손된 이 서쪽 벽면 일부를 그대로 박물관에 지금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는 통일로 1입니다. 남북한이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서울역에서 통일로 1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쟁까지 경험했고 우리가 아직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한은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소는 통일로 1입니다. 하나가 아직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도 있고 통일로도 있는데 그 자유로와 통일로를 타고 북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 날을 여기서 상상하고 꿈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의 아픈 상흔을 딛고 통일로 1 되어 있는 저 장소에서 우리가 통일을 또 한번 꿈꿔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매핑인데 정동과 강화문 지역에 있는 주요한 장소들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시대순으로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배제학당을 설립을 1885년에 합니다. 그리고 렛 여시아 공사관도 아간 파천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1886년에 세워진 이 러시아 공사관도 지금 그 장소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데 그 체결된 장소 그리고 헤이그 밀사가 파견되었던 중명전이 역시 정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 제일교회 아까 손정도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큰아들이죠. 손원일 제독이 한국의 해군을 처음 창설했는데 바로 그거와 관련된 장소로 정동제일교회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이 바로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에 처음으로 열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1947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처음으로 불려진 곳이 바로 지금 조선일보 편집국 자리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서울중앙방송국이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물론 당시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는데 이 노래가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이 노래 부르자고 하면 잘 모릅니다. 지금은 잘 가르치지 않는 노래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그 가사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노래죠. 우리가 정말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되면 좋겠고 꿈에도 바라는 그런 소원이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강화문에는 옛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의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1960년대 4.19 혁명의 첫 기원지가 된 곳이고 그 바로 옆에 서울 성공회 성당이 있는데 그곳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출발점이 된 장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장소가 바로 정동과 강화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역사부터 6.25 전쟁의 흔적과 그리고 지금의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가 이 정동 강화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아주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역시 그 정동에 있는 역사박물관에서 제가 촬영을 한 건데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마치 에스컬레이터는 올라가거나 이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저렇게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분단이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단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게 우리의 일상 영역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일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통일은 멀리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이 에스컬레이터를 탔다면 그건 그냥 이동하기 위해서 탄 거에 불과하지만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저 지도를 바라본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일상을 통일의 눈으로 다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강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입니다. 아마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빌딩이죠. 그런데 이 교보 빌딩에 마침 그날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저렇게 건물 벽을 태극기로 수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태극기 빨간색 부분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 대형천을 걸개를 걸었고 거기에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강화문 광장의 우뚝 선 교보 빌딩 사이로 태극기가 새겨지고 있었는데 그 대한민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제가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찢기고 갈라지고 그런 아픔이 있는 분단 시대가 아니라 보듬고 하나 되는 감격의 그날을 제가 한번 꿈꿔봤습니다. 마침 제가 간 그날에 저렇게 교보 빌딩에 태극기가 쏘아지고 있었는데요. 통일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그 중심에 우리가 이 통일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 중심에서 저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단의 아픔에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의 이 아픔을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통일의 길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놓을 통일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의 걸음들을 묵묵히 가자라고 제언 들어봅니다. 고맙습니다.